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가치와 안보적 가치를 뛰어넘는다. 개성공단은 손에 잡히는 한국형 통일 방안이다. 이것을 닫는 것은 미래로 가는 희망의 문을 닫는 것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트위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동영 전 장관의 국민의당 합류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교수의 호소도 들려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권노갑 정대철 고문이 불시에 정동영 전 장관을 방문해서 입당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정동영 전 장관이 입당한다면 정체성이 좌클릭되는 것이다. 이상돈 교수는 합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심의 초점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찬숙 앵커님. 시감자연구소, 저는 낯설게 들었는데 괜찮았습니까? 하시면서. 여긴 제 고향인데요. 그러시죠. 여긴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설국입니다. 네, 설국 열차가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보셨습니까?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또 개성공단 폐쇄로 빚어진 거의 국난 수준의 위기,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 얘기는 요 다음에. 그러면 먼저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에 합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정치 얘기는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민 중이다. 질문하셨으니까, 질문하셨으니까 국회 연설 먼저 중대 사안을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 잘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잘못된 신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개성공단 폐쇄 사태, 우리가 먼저 이제 폐쇄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실험하고 로켓 쏜 거, 그거는 폭거이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국제적인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먼저 폐쇄를 하고 간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데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그 증거가 있지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이 경제 안정성을 해치게 됐다. 그래서 신용 등급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기관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국익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제 연설의 전면에 흐르는 기조는 북한 붕괴론이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이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접근법 아닙니다. 이미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주석 사망 때 힘으로 밀어붙이면 체제가 무너지는 방식을 상상했습니다만 전혀 실현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재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이 사용한 카드는 소진됐습니다. 앞으로 카드는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핵심이 중국인데, 또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할 국면에서 중국과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상실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제재할 가능성은, 중국이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중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제 박 대통령의 연설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한 결정을 한 무능을 아무런 대책이 없는 무능으로 덮으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책들이 전부 충돌해요. 그러니까 총체적 파국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 정책, 비핵 개방 3천, 통일 대박론, 이 정책들이 다 대북한 정책인데 이것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정책은요 평화를 관리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네. 박찬숙 의원님도 살아보셨지만 그때 국민들 다 발 뻗고 잤고 네. 그다음에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연결하고 금강산도 관광하고 네. 1년에 10만 명 우리 국민이 북을 방문하고 개성공단도 열고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핵 쏘고 네. 그다음에 로켓 쏘고 핵실험하고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위협받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거의 뭐 협박 수준이죠. 네.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 군사적 대립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네.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그런 외교적 난국을 초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서운이가 상대도 서운이로 이걸 대해줄 때 그 서운이가 빛을 발하는데 북은 안 하겠다 그러고 핵을 계속 개발하고 지금 수소폭탄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4차 핵실험까지 하고 또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12,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고 이걸 북한을 나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알면서 당연히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네. 능력의 문제입니다. 핵 개발을 저지하는 정책과 능력의 문제인데요. 네. 제가 통일부 장관과 NSC 위원장을 하면서 해낸 일이 있습니다. 네.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남북이 주도하고 네. 미중일러 4개국이 함께해서 자 이번에 4차 핵실험했을 때 시진핑 주석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2005년 9.19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주도했던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육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거는 한국 정부의 능력을 입증한 거예요. 예. 지난 100년 동안 한국 외교에서 어쨌든 그건 금자탑입니다. 네. 그런 것과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8년 동안 네. 또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무시 방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가장 많이 핵실험했고 가장 많이 로켓 쏘았고 가장 많이 긴장 국면이 조성됐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실패라고만 말하기에는 네. 아니 한반도 문제의 주체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정부지요. 그렇죠. 그런데 즉 전략적 무시 정책이 실패했다. 그것은 뭐 유엔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9.19 공동선언 이후에 북이 핵을 계속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키는 그걸 포기했어야 되는데 포기시키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자체의 선의의 좋은 그 선언이긴 하지만 효과가 없었던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지난 8년 동안 9.19를 한 번도 대통령의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8년 동안 북한 핵 개발 저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 공단이 가동되는 것, 그 자체가 노력이라고 이 정부에서는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개성공단은요, 네. 평화 경제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꽃이 피듯이 평화에서 경제가 피지 않습니까? 네. 개성공단은 이 한반도가 평화적인 통일 방안을 찾고 있을 때 한국형 통일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자, 이렇게 평화 경제 위에서 평화 체제가 가능합니다. 평화 체제라는 것은 국민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체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네. 평화 체제로 갈 때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 경제가 깨져버리면 네. 평화 체제가 불가능하고 평화 체제가 불가능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재와 압박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네. 제재와 압박이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중국을 변화시킨 것도 닉슨의 네. 정상 외교였고 베트남을 변화시킨 것도 전쟁이 아니라 평화 외교였습니다. 네. 소련이 무너진 것도 헬싱키 조약에 따른 대화와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네. 저는 대화와 협력, 외교적 수단에 의한 북핵 해결이지 예. 전쟁이라든지 제재 압박을 통한 긴장이나 전쟁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로 나눈 악수가 우리는 이행했지만 북쪽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북은 남을 비난하고 남은 북을 손가락질하지요. 그런데
네. 평가는요 결과로 하는 겁니다. 결과는 평화냐 긴장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잖아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한 게 네. 어느 누구도 박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제동을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런 판단이 네. 나 홀로 판단이 정부 내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 네. 언론에서라도 이걸 날카롭게 지적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고 예. 또 야당다운 야당이 있어서 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무모한 결정을 할 때 야당의 존재가 걸림돌이 돼야 하는데 이것도 네. 아니고 참으로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6.15 평화선언 이후에 북은 계속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증강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만큼 상대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라면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네. 예, 왜냐면요. 네. 육자회담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육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을 때 육자회담이 열려있는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은 멈췄습니다. 로켓 발사도 멈췄습니다. 네. 육자회담이 서고 네. 그리고 대립과 긴장 국면에서 북이 늘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네. 답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미 입증된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틀, 국제적인 틀, 네. 육자회담을 가동하는 것이 이것이 시진핑도 얘기하고 오바마도 얘기하는 2005년 9.19로 돌아가자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요, 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제재와 압박 연설이 통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네.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어쨌든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중국을 쳐다보잖아요. 중국 역할을 해달라고. 네. 근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요, 확실하게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확고한 방침입니다. 네. 네. 이것은 어떤 입장에서 나오냐면요. 중국이 이 북핵 문제를 보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네. 안 된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도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북한 체제는 안정돼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이렇게 이 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핵 용납을 할 수 없다. 전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네. 예, 북한 체제가 안정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정부 때는 우리는 흡수 통일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네. 해서 중국과 한 방향으로 갔고요. 그래서 동북아 정세가 안정된 것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한 네. 사실 북한 붕괴론을 깔고 얘기하는 북한 체제를 흔들어버리겠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 되면은 중국과 같이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핵 개발을 억제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개성공단 폐쇄 다음에 아무런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그 중국이 지금 말씀하시는 3대 원칙을 표현하지 않을 건데 북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습니까? 북한의 핵을 보장한 것을 핵이 보유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라든지 에서도 지금 손을 살짝 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중국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죠. 한국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중국이 안 하냐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질문하면 그 며칠 전 중앙일보의 취재에 의하면 그 중국이 또 러시아가 너희들은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제재하라고 그러느냐. 개성공단을 통해서 자금이 계속 북쪽으로 들어가는 것. 너희는 그 왜 행동을 하냐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오독입니다. 오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남과 북이 대립하고 대결하지 말고 네. 대화하고 협상하라는 얘기지 제재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얘기를 180도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시 대화를 요청해야 된다. 육자회담에 다시 가동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시기를 그러니까 놓쳤다는 위기에 겁니까? 아무리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네. 그러나 전쟁 중에도 대화하잖아요. 네.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해서 3차 대전이 발발할 그런 일촉즉발 상황 속에서도 네. 열린 토론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지를 찾아서
비공식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케네디 대통령의 리더십도 있잖아요. 그때 단호하게 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설치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왔다. 단호하게 해야 될 때다는 판단인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면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일면 군사 안보적인 태세를 가다듬으면서 동시에 케네디의 리더십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소련과의 비공식 비밀 협상을 통해서 터키에 있는 미사일 빼는 대신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한 거거든요.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전문가 논객이죠. 한국계인데 빅터 차라는 그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창구가 닫힌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지금은 공단 폐쇄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 북한은 괴물할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민주당 쪽의 그 대표시죠. 개성공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경제의 상징입니다. 아침마다 출근 버스가 광화문에서 출발하고 5만 3천 명의 북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1만 명의 지원 인력과 남쪽의 기술자 1,000여 명이 가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매일매일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성공단을 닫았는데 햇볕 정책이 총체적으로 폐기됐는데 민주정부 10년의 성과가 깡그리 부정됐는데 그 정신을 계승했다는 정당이 개성공단 닫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부정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심경의 토로를 잘 들었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